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까지의 상승을 이끈 나스닥의 상승을 이끈 것들이 사실 그 뭐라 그러죠? 그 팡을 중심으로 한 그 성장주들이잖아요. 기술주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좀 처음에는 버블 논란도 있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또 실적들이 또 뒷받침을 해주면서 더 오르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보시기에 네. 이 팡 기업들, 이 성장주들은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꼭지점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잔존가치 모델을 가지고 미국의 나스닥 기업들의 매력도를 짚어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는 왜 이 모델을 신봉을 하냐면 그만큼 기업의 펀더멘탈이 받쳐줄 때는 저 숫자가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97년, 98년도에 이 거품 장세가 나올 때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어요. IMF 금융위기가 터지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경기 사이클이 끝날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이때 미 연준이 뭘 해버렸냐면 부양책을 확 넣었어요. 금리를 빠르게 인하를 하고 유동성을 부여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들은 깨지기 시작했는데 97년 이 꼭지가 아니었고 2000년도 꼭지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그때 기억나시죠? 닷컴 버블의 대표적인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야후, 뭐 그랬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인터넷 버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이 ROE, 자기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의 자기자본 수익률의 꼭지가 어느 해였는지 아세요? 글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보통 기업의 이익이 꼭지를 찍어야지, 실적이 꼭지를 찍어야지 시장도 꼭지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실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97년도에 이 모델을 돌려보면 이미 나스닥은 꼭지였어야 돼요. 근데 98년, 99년, 2000년을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의 ROE가 97년이 꼭지고요. 네. 그때가 23% 정도 나왔었고 20 몇 프로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16%,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9% 계속 빠져요.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대폭락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반대. 그때는 그 기업들이 최고로 많이 성장을 했었을 때가 미국 S&P 전체에 그런 기업들의 이익이 가장 많이 차지했었던 1997년이 겨우 8%밖에 안 됐어요. 네. 전체에. 근데 지금은 이 팡 기업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 S&P 500의 30%를 이미 차지하기 시작했고요. 실체가 있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로 돌려보니까 나스닥 전체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 19.5%나 더 상승을 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스닥 100기업.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라는 거는 나스닥 전체의 몇천 기업이 아니라 그 큰 100개 기업만. 1위부터 100위까지. 그것만 계산하니까 숫자가 더 높게 나와요. 23.4%나 나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또 더 웃긴 거는 그럼 이거 나스닥에서 나스닥 100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팡이랑 마각 기업들만 다시 또 돌려봐요. 그러면 페이스북, 아마존, 뭐 다 테슬라까지, 뭐 구글, 애플, 그죠? 넷플릭스, 엔비디아, 뭐 등등등 한 8개 기업이 있습니다. 네. 얘네들의 상승 여력을 똑같이 또 돌려보면 가장 낮은 기업이 24%, 정말 높은 기업은 8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네네. 지금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숫자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나스닥의 거품이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 IT 버블 때는 순전히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했던 거라면 지금은 그래도 팡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기억나시지만 코스닥이 급등을 했다가 폭락을 했잖아요. 네. 실체가 없었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왜냐면 막 다들 막 뭐 제약회사들 대단하다, 뭐 바이오주들 갈 거다 그러면서 뭐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별의별 종목들이 다 있었죠. 근데 정말 폭락을 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또 코스닥이 가는데 이번엔 좀 이익이 받쳐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박살이 나려면 실체가 안 받쳐주는 게 확인이 되고 나서 폭락이 일어나니까. 지금은 근데 아직까지는 이 빵 기업과 마갓 기업들 그리고 나스닥 100 기업들이 실체가 정확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더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며칠 동안에 이 대표 종목들이 조정을 받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이거. 그때 오히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렇죠. 이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팡과 마가가 전체 그 나스닥 그 S&P 500의 뭐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의 어떤 그 시총 규모, 이 상승률 이런 것에 의해서 좀 지수가 왜곡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착시 현상. 다른 기업들의 실적은 너무 안 좋은데.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또 숫자화로 시켜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형주들.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면은 지금 중소형주들은 다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파업하는 회사들 정말 많고. 그거 보시면 지금 숫자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미국의 파업하는 회사들의 네. 수가 과거에 이 닷컴 버블 붕괴됐을 때 그리고 또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 숫자만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회사들의 모든 시가총액을 다 더하고 그 회사들의 모든 부채를 다 더해도 2008년도와 2000년도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아주 왜소하다. 그렇죠. 숫자가. 네. 그리고 그래도 좀 큰 기업들 러셀 2000이라고 해서 중소형주를 모아둔 거예요. 네. 이 회사들은 좀 작은 회사들인데 그래도 정말 약한 기업들이 아니라 그래도 좀 뭐 2000이니까 이 기업들의 상승 여력을 보면 떨어지긴 해요. 나스닥보다는. 네. 그래도 펀더멘탈이 그래도 ROE가 아까 나스닥 막 20몇 프로, 30몇 프로 막 이런 숫자들이 많은데 얘네는 겨우 11% 나오잖아요. 근데 적자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되는 애들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장.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에 몰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몰려서 그런지 자꾸 높이 가니까 이거 꼭지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 때문에 네. 오히려 소외된 뭐 텍트 그렇죠. 기업들이 됐든 네. 보통 가치주라고 표현하는 그런 주식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그런 질문을 받죠. 그런 타이밍이 아니냐는 게 지난 한 2, 3일 동안의 얘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까 계속 우리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이클 얘기하잖아요. 사이클. 긴 사이클을 얘기를 하잖아요.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사이클. 그 다음에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던 사이클. 또 그 전에 일본 자산 버블 사이클. 우리가 다 보면은 그때들 다 보시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로 계산해 보면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주도주들이에요. 역시 주도주, 예. 성장주. 예.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도주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최근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굴뚝주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공주가 갑자기 튀어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근데 항공주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항공 운행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많은 인구가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아들도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대학교를 가는데 실제는 저랑 저희 와이프랑 아들이랑 다 같이 가려고 그랬죠. 처음 미국 가는 거니까. 네. 근데 자기만 가요. 혼자 가요. 불안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 안에도 승객이 띄엄띄엄 앉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가격을 확 당기지 않으면 매출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과 이후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의 고점이 옛날의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럼 산업이 변한 거잖아요. 그 절반을 누가 가져가느냐? 줌이라는 비디오 회사가 그 뭐 화상 채널 우리 지금 SNS 많이 해요. 그렇죠. 걔네들이 가져가 버리면 걔네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모든 사이클은 뭐 1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2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3차 산업혁명 때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 때도 그렇고 가는 주식들이 제일 많이 간다. 그래서 가끔씩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좀 쉬고 싶을 때 막 그러니까 긴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조금 페이스 조절할 때 그때 이제 이 굴뚝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가 주는 거고 결국은 그 제일 잘 뛰는 애가 끝도 제일 화려하게 끝낸다라고 생각하시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적정 가치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보통 그 가치주 찾으시는 분들이 뭐 일단 어떤 여러 가지 재무 회계상의 제표가 그 지수 가지고 네. 지금 싼 거다라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이쪽은 매출액이나 이익에 비해서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일반 그 기준의 어떤 그 평가표로 따졌을 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네. 이런 시대에서는 네. 이게 의미가 없다. 적정 가치 따지는 게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그리고 근데 언젠가는 마지막은 화려하게 못 올랐던 애들이 오르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미 정말 잘 나가는 애들 다 잘 나가고 나서 언제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즉 다시 금리 인상이 될 때. 경기가 정말 너무 화랑이어서 경기가 정말 화랑이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성장주의 매력도가 갑자기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요금 조금 올랐다고 해서 뭐 0.5에서 0.65 올랐다고 해서 성장주가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의미 있는 숫자는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큰 하락장이 한번 나왔을 때 보시면 미국 국채 금리가 3%까지 가잖아요. 3.2%. 뭐 이런 숫자. 그러니까 1%를 뚫고 2%, 3%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것도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냐? 인플레이션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숫자를 이미 확인을 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좀 마음 놓고 올라갈 수 있는 걸 즐기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셔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